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비호감 국가 탑5는 어디인가요? 그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 물어보든 순위에 꼭 들어갈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실제로 전 세계 비호감 국가 순위를 검색해보면 항상 상위 랭크에 중국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공신력이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중국의 순위에 의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호에 가까운 나라인데요. 중국은 어쩌다가 비호감 국가가 됐을까요? 일단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반중 감정이 뚜렷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2030 세대에서 그런 경향이 돋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젊은 남자라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인 군대. 그 군대에서 북괴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요. 맞는 말이죠. 한국은 현재 휴전 국가이며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비슷한 공산당이 있는 중국 공산당. 물론 북한보다는 훨씬 개방된 형태이긴 하나 중국 또한 현재 몇 없는 독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으로 많이 엮여있는 나라입니다. 잘 지내야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서해 불법 조업, 저가 공세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피해, 심심하면 터지는 해킹 문제나 중국의 댓글 부대인 오마오당, 한복과 김치 등 우리의 문화를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문화공정 등 계속 말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이렇게 심한 반면 일본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정은 절반 이상이 우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과도 마찰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너무 예전이 아닌 근현대사에서 중국은 6.25 당시 중공군과 부딪혔던 역사가 있고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과거를 두고 누가 더 나쁜지 우열을 가리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일본을 대하는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의 감정이 중국을 대하는 감정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그건 한미일이 서로 동맹관계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던 중국의 비호감의 원인 중 하나인 문화공정, 더 나아가서 중국은 왜 타국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 내세울 만한 본인들의 매력적인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한 중국 영화, 만화 혹은 가수나 밴드가 있었나요?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진시황릉 등 그나마 볼거리는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매력이 있었던 옛 중국의 문화유산들은 현재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래된 역사 기록물이나 유물, 전통 가옥, 역사적 인물들의 묘, 예를 들면 삼국지 인물의 묘지, 사찰과 불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골동품 등 수많은 중국의 문화유산들이 파괴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 당시 있었던 무분별한 문화재 부수기입니다. 물론 전부 다 때려 부순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졌죠. 정말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현재에 와서 타국의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본인들의 자랑스러웠던 문화를 스스로의 손으로 없앴어야만 했을까요? 정확히는 그 문화재들이 부르주아 자본주의자들의 9세대 문화, 낡은 문화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전부 다 뒤집자, 우리들이 새로운 문화를 세우자, 만들자 라는 느낌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누가요? 홍위병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홍위병이 누구냐면 60년대 당시 마오쩌둥의 비호 아래 중국에서 집단적으로 온갖 폐악질을 벌이던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홍위병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해보자면 홍위병도 다 같은 홍위병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는데 고위 간부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보왕파, 일반 농민들이나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조반파, 그들을 전부 일컬어 홍위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내에서도 엄청난 권력 싸움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군의 무기까지 훔쳐서 내전에 가까운 수준의 전투까지 벌였습니다. 홍위병들은 말 그대로 마오쩌둥에 충실한 병사가 되어서 마오쩌둥의 정적들을 쳐내는데 이용당했습니다. 모순이 하나 있는데요. 홍위병들이 그토록 따랐던 마오쩌둥은 사실 중국 전 인민들을 괴롭게 한 당사자였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실시된 중국의 흑역사 대약진 운동으로 말이죠. 그걸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대약진 운동은 약 4,5천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중국의 암흑기입니다. 5천만이면 현재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그냥 굶어 죽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해낸 겁니다. 마오쩌둥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마오쩌둥은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법으로 3가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농민들의 노동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인민공사. 두 번째, 중국을 중공업 국가로 만들기 위한 추석. 전통적인 방법으로 뒷마당에서 강철을 만들자. 토법고로.
세 번째, 유명한 말이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농작물을 쪼아먹는 참새를 없애자. 제4의 운동.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인민공사란 1958년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대규모 집단 농장입니다. 중국 인민들이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생활을 국가가 관리하는 대규모 농촌 생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으며 토지와 작은 농기구, 부뚜막, 쇠붙이, 가축조차도 전부 인민공사의 소유였습니다. 인민 수만 명을 하나로 묶은 집단 농장 인민공사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처럼 운영이 됐는데요. 인민공사의 통제하에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 소비, 교육, 정치, 행정, 군사, 경제, 복지라는 기초적인 국가의 시스템을 전부 갖춘 하나의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인민공사 하나당 약 2만여 명 정도를 수용했었는데요. 첫 인민공사가 조직화된 이후 3개월 만에 약 2만 4천에서 5천여 개의 인민공사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정확한 전체 인구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략 수천만에서 수억 명까지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수의 인민공사의 노동자들은 밥을 먹는 것 또한 통제를 받아야 했는데요. 집안에 음식을 저장해두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음식점들을 폐쇄해버리고 공영 급식소를 만들어 식량 배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감각으로 정책을 실행한 것이죠. 사람들을 강제로 모아서 마을을 만들고 공영 급식소를 만들었으니 모든 인민들은 여기서만 밥을 먹도록 한다. 다른 곳에서 먹는 행위를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 인민공사를 관리 감독했던 공산당원들은 노동자들의 집을 일일이 뒤져 음식을 전부 수거해갔고 심지어 수저와 그릇까지 수거해갔습니다. 개인 취사를 아예 금지당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통제였죠. 당시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도 공영 급식제도는 있긴 했지만 인민공사처럼 강력한 통제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통제한 이유가 뭔가 하니 모든 노동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 개인 취사를 허용하면 식량을 비축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나태해지고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된다. 라는 공산주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웃기게도 그런 통제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관리적 급 인원들의 태만으로 개인이 얼마나 먹든 중복으로 식사를 여러 번 하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라가 시킨 일을 하고 나라가 주는 밥을 먹고 나라가 지정해준 곳에서 산다. 말만 들어보면 유토피아, 이상향 같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굶는 이가 없고 집이 없는 이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건 전부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 AI들에게나 먹힐 강력한 통제 규칙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일이 같고 같은 곳에서 먹으며 같은 곳에서 삽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금지된 인민공사에선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방법이 적었습니다. 노동의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하던 대충 눈치 보면서 하던 어차피 잠잘 곳은 주어졌고 밥도 공영 급식소에서 나오니 굳이 열심히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경쟁의 부재와 욕망 실현의 부재, 그건 곧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민공사의 간부들은 마오쩌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허위 뻥튀기 실적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뻥튀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곡식을 걷어가는데요.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뜯겨버리니 공영 급식 시스템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못 먹는 일이 많아졌고 아사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법고로는 농민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전통적인 기술로 용광로를 만들어 농민들이 직접 강철을 생산하자 중국도 이제 중공업 국가로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며 마오쩌둥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아니고 진짜로 인민공사 내에서 용광로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웃긴 건 전문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강철이 그냥 뚝딱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장장이 등 전문 기술자들이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강철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인민공사의 농민들에게 이제부터 니들은 용광로에서 강철을 만들어라 할 수 있다 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에게 시켜버린 것이죠.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땔감으로 쓸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란 나무는 죄다 베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농민들의 집 문까지 땔감으로 쓰고 과수원에 과수까지 베어가며 땔감으로 썼습니다. 결국 숲은 황폐해졌고 산사태와 홍수라는 자연재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인민공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마오쩌둥의 막무가내식 토법권호는 그 자체로 재앙과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민들은 매달 일정량의 강철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급 감소 등 여러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농민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농업은 개판이고 만들 줄도 모르는 강철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키고 그냥 이거저거 고철더미를 주어서 강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질이 떨어지는 철만 만들고 있는데 할당량이라는 실적 압박까지 들어오니 배는 게 없었습니다.
굶어 죽기는 싫었던 농민들은 멀쩡한 농기구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들, 식기구 등을 전부 용광로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작업이 진행됐기에 양질의 강철은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농기구들만 낭비한 거죠. 그렇게 소모된 농기구들로 인해 농업에 더욱더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인민공사와 토목고로만 해도 최악인데 대약진운동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영상에선 세 번째지만 사실상 대약진운동의 전초전인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제사의 운동이 있습니다. 제사의 운동은 유해생물인 쥐, 파리, 모기, 참새 등을 박멸하자는 운동입니다. 의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 또한 절멸할 것이다. 인간 또한 그저 자연 속에 포함된 동물일 뿐이며 자연 생태계를 건드는 것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나비 효과로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단순히 참새가 농작물을 많이 쪼아먹으니 농업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참새를 전부 없애버리자 라는 아주 오만하고도 생각 없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중국의 전 인민공사의 농민들은 정말로 참새를 잡는 데 동원이 됩니다. 큰 소리를 내서 참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참새 둥지도 망가뜨리고 학교와 기관들에서는 참새를 잡으면 표창까지 주었을 만큼 아주 대대적으로 박멸 작업을 하였습니다. 참새를 잡는 건 1958년 한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확실했습니다. 참새가 줄어드니 먹이사슬이 무너져 병해충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농작물들이 쓸려나갔습니다. 사실 제사의 운동은 엄밀히 따지면 대약진 운동은 아닙니다. 당시 마오쩌둥이 실시했던 애국 위생운동의 일환으로서 인민의 위생을 저하시키는 해충들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운동에 참새를 없애버린 파급 효과가 인민공사나 토목고로처럼 농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인민공사와 제사의 운동이 거의 동시기라는 점에서 영상에 포함해서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총정리하자면 마오쩌둥은 인민공사, 토목고로 그리고 제사의 운동 등 누가 봐도 하자가 많은 정책들로 중국의 흑역사라고 기록될 만한 짓들을 주도해서 벌인 게 됩니다. 아무리 마오쩌둥이라고 해도 대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고 뒤를 이어 류사오치가 주석에 등극하게 됩니다. 국가 주석이 된 류사오치는 마오쩌둥의 실패한 정책들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가 3할이면 인재가 7할이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의 실패를 자연재해 때문에 실패한 거다 라고 어물쩍 넘기려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걸 비꼬는 말이었던 것이죠. 마오쩌둥과 류사오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는 마오쩌둥과 중국 인민들의 현실을 보고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류사오치, 그리고 그런 류사오치와 동조했던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중국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며 빠르게 정상화를 시도했습니다. 대약진의 중공업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농업과 경공업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류사오치의 집권 아래 중국은 좋아질 일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마오쩌둥에게 다시 실권이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1966년부터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기 전까지 있었던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이 정확히 뭐냐면 중국에 찌든 자본주의와 그들의 옛 유산 문화를 없애서 우리의 공산주의를 지켜나가자 라며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벌어진 사회 혼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명백하게 마오쩌둥의 실패한 정책인 대약진운동 때문에 중국이 크게 흔들렸는데 그리고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문화대혁명의 주축이었던 학생들, 홍위병들은 대체 왜 그런 마오쩌둥을 지지하고 따랐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책 실패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중국 고위 간부들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뒷방 노인네가 되어가는 게 싫었던 마오쩌둥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고해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체제에 파고들 틈을 말이죠. 그 틈이 바로 주자파, 중국 공산당 내에서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실권자들로 그들을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마오쩌둥은 그 주자파들 때문에, 그 배신자들 때문에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 온전히 그들의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물러난 뒤인 류사오치의 집권 당시 중국의 청년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소위 그런 금수저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기득권층들에게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존 기득권층의 자녀들 출신 성분이 좋았던 보왕파 홍위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주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교사나 지식인, 한물간 지주나 분홍들을 공격했습니다. 류사오치는 그런 홍위병들 학생운동을 통제하고자 학교에 공작조를 파견했습니다. 공작조와 보왕파 홍위병들은 서로 결탁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학생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렬히 저항한 세력이 바로 후의 조반파 홍위병들입니다. 1966년 7월 24일 마오쩌둥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공작조를 맹비난하며 그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탄압을 당했던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1966년 8월 8일 마오쩌둥은 인민일보에 사령부를 파괴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문화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흐름을 탄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주아 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념, 문화, 풍속, 관습으로 인민들을 타락시킨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들의 반대에 서야 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이념, 문화, 풍속, 관습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란 생산수단이 없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본주의자, 부르주아의 권위자들을 규탄하고 그들의 낡은 이념,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들을 전부 척결해야 한다며 일명 사구 파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마오쩌둥의 명령하에 홍위병들은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을 끌고 나와서 자아 비판을 시켰고 문화재들을 부수고 다녔습니다. 공산당 내 고위 간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주석이었던 류사오치 또한 홍위병들에게 끌려나와 자아 비판을 해야 했으며 덩샤오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류사오치는 마오쩌둥과 홍위병들에 의해 끌어내려졌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덩샤오핑도 말했듯이 자아 비판을 했고 마오쩌둥에게 반성문까지 쓰며 나름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은 홍위병의 핍박에 물리겨 도망을 가려다 영구 장애를 얻게 되고 덩샤오핑 본인 또한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을 뿐 장시성의 트랙터 공장으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던 홍위병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내내 대립하던 보왕파, 조반파끼리 내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막장에 막장으로 치다 떠나 중 일부 과격파 홍위병들은 마오쩌둥 측까지 비판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버지가 분홍이라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하고 김일성을 수종주의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다툼과 본인에게도 이를 드러내기 시작한 홍위병들에게 위협을 느낀 마오쩌둥은 더 이상 홍위병들을 통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문화대혁명으로 흉흉해진 사회 분위기와 청년 실업률도 해결할 겸 1968년 본격적으로 상산 하향운동을 실시, 홍위병들을 시골 농촌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재 도시의 지식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때가 묻어있다. 이제 너희들은 농촌으로 내려가서 노동을 하며 빈농들에게 재교육을 받아라. 그럼으로써 진정한 혁명을 완수하라 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농촌의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도 힘들었고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현지 농민들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고 굶어 죽거나 쌀과 가축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마오쩌둥의 별다른 명령 없이는 농촌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오쩌둥에게 세뇌당하고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다가 결국 버려져 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중국에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대의 중국인들은 마오쩌둥과 그의 정치적인 대약진운동 그리고 문화 대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07과삼, 잘한 것이 7알이고 못한 것이 3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인데요. 그마저도 착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 오로지 마오쩌둥 개인의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의 착오를 덮고도 남을 중국 공산당의 체제 확립에 대한 공이 있다며 그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국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오쩌둥을 좋게 평가했으며 젊은 층에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긴 하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중국은 어느 정도 개방된 국가이긴 해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놓고 마오쩌둥을 욕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은 알 길이 없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 저러니 겉으로 표현을 최대한 좋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대놓고 국가의 주석을 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은 시장이 개방되었을 뿐 북한과 별 다를 게 없는 국가이긴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중국인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실이 그런데 별 수 없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재 중국은 여전히 인민들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언젠가 중국이 하고 있는 인민들의 통제, 감시 시스템, 황금 방패, 막강한 공안의 권력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중국 인민들을 괴롭게 했으나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마오쩌둥의 정책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